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토류는 이름만 희귀할 뿐 사실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한마디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캐낸 히토류는 결국 모두 중국으로 보내져야 정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그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미국 누리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지? 왜 중요한 산업을 다 중국에 넘겨준 거야? 이처럼 온라인에는 당혹감과 자책,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품고 며칠간 자료를 추적해봤습니다. 자료를 추적한 결과 그 뒤에 수십 년에 걸친 치열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상업 전쟁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때 미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공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중국이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천만설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1949년 일은 특별한 해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미국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마운틴 패스라는 대규모 히토류 광산을 발견합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뒤 미국이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국방 산업은 물론 민간 산업과 농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히토류 자원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 자원은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기술의 핵심 소재로 쓰였습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의 채굴권은 당시 몰리코프 광업기업이 확보했고, 이 회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광산을 기반으로 미국 히토류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특히 전성기였던 1960년에서 80년대 동안 몰리코프사는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약 90%를 책임지며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고 30년 넘게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히토류 자원을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기술 발전을 이끌어갔고, 몰리코프사는 미국이 히토류 강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업이었습니다. 같은 해 1949년 중국은 내몽골 바이위너보 지역에서 조용히 광물 자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탐사에 불과했지만 곧 이곳이 상상 이상의 보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 니오뷴, 망간을 포함해 무려 175종에 달하는 광물이 묻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 것은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이 지역 하나에 매장된 히토류 자원만 해도 전 세계에서 확인된 매장량의 약 90%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바이위너보는 단숨에 세계 최대의 히토류 매장지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이 자원을 가공할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가 아무리 많아도 정제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채굴한 광물은 가공되지 않은 채 헐값에 미국으로 수출됐고, 중국은 미국에서 가공된 히토류를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와야 했습니다. 자원을 손에 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산업이 전환점을 맞이한 건 1957년 한 인물의 등장으로부터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의 화학자 슈광센. 당시 그는 자국 기술로 해결료인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주도하며 독자적인 용매 추출법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 1964년 중국은 역사상 첫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슈광센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주역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핵 개발에 성공적인 역할을 마친 그는 조용히 히토류 정제 기술이라는 또 다른 분야에 몰두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정부에서 관심조차 두지 않던 영역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히토류야말로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거침없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10년 뒤인 1974년 그는 마침내 히토류 연속 추출 기술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기술은 서로 다른 히토류 원소를 고순도로 분리해낼 수 있도록 만든 방식으로 서방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제 기술의 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의 분리 계수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핵폭탄을 만든 과학자가 이번엔 세계 최정상급의 히토류 정제 기술까지 손에 넣은 것입니다. 소설이라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믿기 어려웠겠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중국의 히토류 산업은 단순히 자원을 캐내어 수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제와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직접 생산하는 체제로 중국은 점차 본격적인 히토류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위기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이 시장화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히토류 산업의 높은 수익성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에 민간 자본이 몰려들면서 특히 장시성 간저우에서는 매년 수만 톤의 히토류가 불법으로 채굴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만장자가 탄생했으며 시장은 점차 통제를 잃고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술 인력은 국영 기업에서 대거 유출됐고 기업들 사이에는 끝없는 가격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치열한 소모전이 이어졌고 그 여파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의 히토류 수출량은 무려 10배나 늘었지만 단가는 오히려 과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시기로 이른바 피해 경쟁 시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산업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산 히토류의 저가 공세는 세계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도 재정난에 시달리며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광산을 운영하던 몰리코프 역시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2002년에는 공장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해 자사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원, 값싼 인건비를 결합해 재기를 노리게 됩니다. 이 무렵 전 세계 히토류 관련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중국의 진출에 생존 방안을 찾느냐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대표적인 히토류 기반 연구자석 산업에서는 미국의 마그퀸, MG사, 일본의 앱손과 TDK 등 주요 기업들이 속속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점차 거대한 히토류 산업 생태계를 자국 내에 구축하게 됩니다. 당시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자원과 잘 갖춰진 공급망 덕분에 높은 수익을 올리며 만족하는 듯했지만 그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했고 기업들은 스스로의 생존력을 과대평가했던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이어진 가격 공세 속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무너지고 다수는 해체되거나 구조조정을 거쳐 중국 국유기업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미군 유도미사일에 들어가는 자석을 독점 공급하던 미국의 마그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2년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사실 그보다 이른 1995년 이미 중과사만사와 중국유색금속공사라는 두 국유기업에 인수된 상태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각각 중국과학원과 국무원 산하기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2005년에는 중국 서부광업이 미국의 히토 수소합금 기업을 인수했고 2009년에는 중국 오광그룹이 호주 광산회사를 인수했고 2011년에는 화동유색금속지질국이 호주 글로벌 메탈스사의 51% 지분을 사들입니다. 한때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를 책임졌던 몰리코프는 결국 2017년 미국에서 파산 경매에 들어가고 싱가포르 국영 무역회사가 몰리코프 지분 10%와 함께 마운틴 패스 광산의 채굴권, 재련권, 운영권, 유통권을 모두 인수하게 됩니다. 해당 무역회사의 지분 70%는 중국 지질과학원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사실상 중국이 마운틴 패스 광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처음에 외국 기업들은 중국을 마음껏 자원을 약탈할 수 있는 천국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본과 기술은 예상과 달리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중국 국영 기업들이 온몸으로 버텨낸 치열한 히토류 전쟁이 있었고 그 피말리는 경쟁 끝에 중국은 마침내 전 세계 히토류 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상황이 정리된 뒤 중국은 1997년 히토류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중형 기업을 흡수하고 소형 기업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산업 재편이 이뤄졌고 분산되어 있던 산업 구조는 점차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 갑니다. 마침내 2021년 중국 내 5대 히토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며 중국 히토 집단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은 고부가 가치 중심의 제품 구조로 산업을 전환하고 정밀 소재와 첨단 기술 중심의 생산체제로 방향을 틀며 히토류 산업의 질적 도약에 나섭니다.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중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는 히토류 관련 박사급 인재가 100명이 넘는 반면 해외에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이들 대부분은 슈광셴의 제자들입니다. 현재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제 갈등의 무대는 바뀌었고 본격적인 히토류 자원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중국은 7개 주요 히토류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중국이 손에 쥔 날카로운 전략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4톤이 들어가고 F-35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려면 417kg의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기, 고속철도, 전기차, 컴퓨터, 심지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히토류는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이 차원의 눈을 돌린 것은 1974년 슈광셴이 히토류 연속 추출 기술을 통해 히토류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중국 국유 기업들이 밤을 지새우며 산업을 구축했고, 이제는 중국 자본이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 전선을 넓혀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0년이 넘는 끊임없는 추격 끝에 이제 전 세계 히토류 생산 능력의 90%를 손에 쥔 중국은 더 이상 판 위에 뛰는 말이 아닌 판 전체를 움직이는 기물을 쥔 자, 즉 행동하는 전략가가 된 것입니다.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다시금 격렬한 충돌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다시 히토류가 놓였습니다. 중국은 주저없이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때 눈에 잘 띄지 않던 히토류가 이제는 현대산업의 심장부를 쥐고 흔드는 전략자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대결 한가운데에서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했고, 미국은 그 충격을 정면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게 필요한 건 자원 의존을 줄이고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히토류 같은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이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이어지는 정제와 정밀 가공 기술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료와 기술을 모두 장악한 국가가 존재하는 지금, 단기간의 투자나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원은 기술이 있어야 비로소 자산이 되고, 산업은 기술이 있어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립은 결국 보이지 않는 기술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이 만든 판 위에서 뛰는 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판을 움직이는 기술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이 곧 미래의 힘이 되는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Mommy shark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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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 Mommy shark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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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